자, 258쪽 에너지 준위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펙트럼이네요. 스펙트럼. 거기다 밑줄 먼저 치도록 할게요. 스펙트럼 동그라미 치시고,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깔의 띠리. 햇빛과 같이 다양한 파장이 섞인 빛을 분광기로 볼 때 관찰할 수 있다. 쭉 그냥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스펙트럼의 종류가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이거 통합과학 할 때 니네 지금 고이가 아니구나. 중학교 때도 이거 배웠어. 스펙트럼. 그쵸? 이거 언제 처음 배웠냐면 중학교 때는 중학교 언제 배웠더라? 스펙트럼이 언제 처음 나오지? 적응할 때. 응, 그때 같이 나왔을 거야. 기억 안 나? 스펙트럼? 하긴 언제인지. 스펙트럼 했어. 근데 그때는 뭐 했냐면 요 방출 스펙트럼은 안 하고 흡수 스펙트럼만 아마 했을 거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하고 나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거야. 나는 좀 이거를 범위를 넓혀서 설명을 할 건데 우주과학 차원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은 똑같아. 광원에서 나온 빛인데 뭐 백열등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단색광 있죠. 흰색광. 흰색광에서 나온 빛이 우리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흰색이라는 빛은 RGB로 나눠진다라고 배웠어. 이거 기억나죠? 레드, 그린, 블루야. 그리고 뭐 레드하고 그린이 합쳐지면 노란색이 나오고 자홍색이 나오고 뭐 청록색이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로 가게 되면 여기가 다 모이면 흰색이 나오는 거고 요거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모든 빛이 다 합쳐지면 흰색광이니까 흰색 빛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백열등을 가지고 하진 않을 거고 태양빛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여기 있어. 이 별이야, 별. 이 별빛을 그냥 단색 슬릿으로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색이 나올 거냐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쭉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빨간색, 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은 이색 걸 써야겠다. 파란색, 여기는 좀 진하게 하면 남색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단색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혹은 흰빛. 흰빛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데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교재에 있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별빛의 영향을 받은 별의 에너지를 받은 기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하고 가까워. 그러면 얘는 고온의 기체겠어? 저온의 기체겠어? 고온의 기체겠지? 그럼 고온의 기체야. 고온의 기체가 빛을 뿜어내거든요. 이 고온의 기체가 뿜어내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봤더니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선만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얘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어떤 기체 덩어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되게 멀어. 얘는 얘 때문에 직접적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얘한테서 이런 빛이 나오는 거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가스가 있어. 얘는 저온의 기체야. 이 별빛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스펙트럼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얘를 통과한 스펙트럼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온 거야. 통과하면서. 그러면 얘한테서 에너지를 일부 뺏겨 저온의 기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어떤 빛깔이 나와야 되냐면 빨주, 노, 초, 파. 아씨, 보라색 표현하는 거 되게 힘드네.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 때문에 일부 에너지를 뺏겨서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 얘를 방출 스펙트럼. 두 개를 합쳐서 선 스펙트럼. 얘를 연속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뭐 백열등의 슬릿을 통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저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고온의 기체에서 슬릿을 해도 저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 저온의 기체로 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긴 할 건데, 단순히 왜 이런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편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설명할 때 원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야기하고서 하거든. 근데 여긴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호의 원자 모형을 먼저 설명을 하고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의 빛의 파장과 에너지는 우리 알고 있었어. 스펙트럼에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여기 적색이고 여기 자색이야. 스펙트럼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인 거야 지금? 가시광선 영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가시광선 너머에 빛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별빛이 가시광선 너머에도 당연히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자외선일 거고 여기는 적외선일 거고, 누가 에너지가 더 많아?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 짧다는 얘기고, 얘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스펙트럼에서의 빛의 파장과 에너지라고 나와 있고요.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는 작아진다. 거기는 별표 좀 해주세요. 그림 위에다가. 말로 써 있는 거 말고 별표로 해주세요. 그리고 탐구자료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광기로 햇빛하고 백열등을 관찰을 했더니 햇빛하고 백열등은 그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났대. 근데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을 했대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할 때도 배웠다. 불꽃 반응할 때도, 그치?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색이 4개가 나오고, 헬륨도 한 5, 6개가 나오고, 네온은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선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원소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선의 위치와 종류와 개수가 다르다. 당연히 파장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왼쪽에 보니까 있네. 흡수 스펙트럼. 이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같이 나타난대요. 자, 요거를 일단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보호의 원자 모형을 공부하기 전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25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이걸 하긴 할 건데, 자,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자라는 건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우리가 배운 이 모형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첫 번째 띠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두 번째 띠에는 8개, 세 번째 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사실은 실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이제 화학을 배웠으니까 오비탈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 오비탈의 개념은 들었지. 오비탈이라는 게 전자들이 어딘가에 있을 확률에 관한 거고 이거는 양자역학의 영역이기도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단순화해서 나는 물리를 단순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문제 푸는 건 나중이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자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의 빛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고 고온의 기체라는 건 여기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거지. 저온의 기체도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기체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을 건데 저온의 기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빛이 왔어. 근데 이 전자는 늘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튀어나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에너지를 받았을 경우에. 근데 전자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받았어? 우리 여태 배웠잖아. 빛의 형태로 갔잖아. 진동수에 따라서 얘가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금속에서.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EK를 가지고 튀어나가려면 떼어내는 이함수만큼의 에너지 이상을 줘야지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 진동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걸 다 배웠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빛을 받았어. 그러면 튀어나가.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그 해당하는 빛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흑연판이 있는데 여기 되게 짧은 단파장에 X선이 들어왔다가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됐어? 파장이 늘어졌잖아. 파장이 늘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색깔 빛이 된다라는 뜻하고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멍이 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차가운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얘네 전자들이 튀어나가게 하면서 얘네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고온의 기체는 전자들이 지금 튀어나가 있는 상태야.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제자리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에너지를 받은 애가 제자리로 들어오려면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쏘아내야 제자리로 들어갈 거잖아. 빛을 쏘아내고 튀어나갔던 애가 들어오는 거야. 빛이 나온다고. 빛이 나왔잖아. 파장이 생겼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나온 빛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강한 빛은 아니야. 얘가 별은 아니니까. 근데 미세한 그런 에너지들을 갖고 있을 건데 그 에너지들을 빛의 형태로 뿜어내고 제자리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방출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면 더 단순하게 내가 중학생들한테는 초딩들하고 중학생들한테 물리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용돈이라고 얘기해. 빛을.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이잖아. 10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이거 오늘 다 쓰고 집에 들어와. 다 안 쓰면 집에 못 들어와.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 감사합니다. 그러고 돈 받았고 다 튀어나가겠지. 돈을 받았잖아.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가 빵꾸가 나는 거지. 이렇게. 얘네들이 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돈을 쓰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돈을 쓴다라는 건 돈이 어딘가에 표시가 난다라는 거잖아. 돈 다 썼으니까 집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돈이 있는 애들은 고온의 기체, 돈이 없는 애들은 저온의 기체.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온의 기체한테 이 빛을 쏴줬다라는 건 돈을 줬다라는 거고, 이 돈 받은 애들이 돈 쓰고 돈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초딩들한테는. 그럼 애들이 되게 잘 이해해. 역시 사람은 이 돈하고 연관된 거, 특히 우리나라 애들은 돈하고 연관된 거에 머리가 잘 돌아가. 우리 아들이 노란 돈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는 3살 때부터야. 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노란 돈 가질래, 파란 돈 가질래. 얘는 묻지도 않고 노란 돈이야. 그래갖고 내가 5,000원짜리도 약간 물었잖아. 5,000원을 딱 줬어. 그랬더니 날 째려봐.
3살짜리가. 만 2살이었지. 만 2살. 3살이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오, 무서운 놈이야. 그래서 신사임당을 줬더니 방긋 웃어. 얘가 가치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엄마의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무조건 좋은 거야. 이거 달라고 해.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삼촌들, 내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제 용돈을 주니까 그 돈 어차피 엄마가 다 가져가는데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 받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엄마가 자꾸 용돈을 받아오는데 내 친구 하나가 지갑을 열었는데 모임에서 10,000원짜리밖에 없었어. 내가 보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야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10,000원짜리 주는 것도 많이 준 거잖아. 나는 그런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삼촌 걔 내 친구를 빤히 쳐다보면서 노란 거 이러고 머리 아파. 그래갖고 거기 있던 애들이 다 5만원씩 줬어. 20만원을 벌었어 그날. 얘는 이제 5만원짜리 없어갖고 21만원. 3살짜리가. 아 훌륭한 친구야 아주. 어려서부터 자본주의에 눈을 뜨셔가지고 그 뒤로 애를 안 데리고 나가. 애들한테 욕먹었어. 너 데리고 오지 마. 환희 데리고 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러더퍼드가 원자 구조를 태양계의 구조를 본떠서 설명을 했대. 그러면 태양계의 구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계라는 건 태양의 중심에 있고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면서 그 땡겨지는 전기력을 극복하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계속 돌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빛이 나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소멸해야 돼 얘는. 근데 물질은 소멸하지 않잖아. 존재 가체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해. 그리고 기체가 계속 방출하는 빛이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땅땅땅땅 끊어지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 이걸로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구현하기 전에 러더퍼드의 담당 교수가 톰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톰슨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톰슨이라는 사람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면 물질이 있으면 이런 식빵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 톰슨은 이런 식빵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원자 핵들이 박혀 있어. 건포도처럼, 건포도 빵처럼 이런 식의 원자 모형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대학원생일 때 실제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획한 실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었어.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건 헬륨 원자 핵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가 돼. 이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근데 이 라돈이 붕괴가 되면서 이런 헬륨 원자핵들이 막 튀어나와. 이게 그걸 알파 입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면 스크린을 이렇게 둘러놓고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애를 하나 놔둬. 알파 입자 박스에서 구멍이 살짝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여기 라돈이 들어있는 거고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금박을 얇게 펴놔. 금속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얇게 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펴놔. 그러고 나서 이 알파 입자가 튕기면 얘네들이 알파 입자들이 금박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튕겨 나갈 거잖아. 이 스크린 벽은 형광 스크린 벽이야. 왜 이 형광 스크린 벽을 했냐면 이 알파 입자를 검출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 이때 기술력으로는.
근데 형광 스크린을 펼쳐놓으면 빛이 알파 입자가 튕기는 순간 탕 하고 빛이 날 거거든. 요걸 한 거야.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이 튕기는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야. 얘가 어디로 튕기나. 예상은 이거였어. 자, 이런 식으로 원자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적당히 이 부분에 이렇게 밀집돼서 튕겨야 돼. 근데 결과가 이러지 않아. 갑자기 막 이런 데에서도 막 불꽃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이런 데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몇천 분의 일씩 이런 데에서 텅텅 튕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튕기려면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니까 얘도 질량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원자핵하고 부딪혔을 때 만약에 이런 건포도 형태로 떼어 있으면 되게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흩날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로 여기로 가고 한 번씩 이상한 데 튕기는 게 발견된 거지. 그러려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원자핵이 한가운데 이렇게 뭉쳐 있고 되게 많은 부분이 뻥 뚫려 있어야 돼. 구조적으로.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려고 한 실험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고, 그래서 러더포드가 만들어낸 원자 모형이 요건 거야. 근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도 이렇게 완성적이진 않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보어라는 분이 원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라는 이 궤도 운동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자 보니까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에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는데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 거기다 밑줄 칩니다.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 밑줄 쳐주시고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화학에서도 오비탈을 제대로 안 배웠을 테니까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관찰한 원자의 모형은 아마 뒤쪽에 있을 거긴 한데 현대의 원자 모형 해가지고 260쪽에 전자 구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고 X축, Y축, Z축에 이렇게 3축, 지금 내가 여기서 입체를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Z축을 이렇게 해서 Z축이 사실은 이렇게 뻗어 있어야 되겠지. 이런 상태에서 원자핵이 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전자가 검출되는 걸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거야. 그 뒤에 있는 전자구름이라는 거. 260쪽에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어때? 이 부분에 되게 뭉쳐 있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뭉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오비탈이라는 건 뭐 요렇게 구 형태로 표현, 이거 원 아니고 구입니다. 구.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거야. 구이고 다른 형태는 또 이렇게 X축을 축으로 요런 식으로 팔자 모양으로, Y축을 축으로도 팔자 모양으로, Z축을 축으로도 팔자 모양으로 요 공간 안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 근데 이건 확률적으로, 이거는 양자역학의 영역이기도 해. 전자가 여기 있는 게 밝혀지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 있는 거야.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너네가 볼 때 나는 여기에 있잖아. 지금 실증적으로 존재하고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수업 받고 있지 않는 뭐 소윤이나 아라가 느낄 때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뭐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소윤이가 길을 가다가 나를 구리시장에서 봤어. 지금 시간에. 그럼 난 구리시장에 있는 거가 되는 거지.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구리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이란 말이야. 전자도 마찬가지야. 그런 형태야. 양자화란 얘기랑 사실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그래서 전자가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단순화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을 넘버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껍질이니까 넘버 2라고 하고 세 번째 껍질은 넘버 3, 네 번째 껍질은 넘버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그러면 내가 원래 첫 번째 껍질에 있어야 되는 전자면 내가 여기 있는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인 거야. 그걸 바닥 상태라고 불러. 바닥 상태. 근데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면 아까 뭘 받아야 돼? 1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EK를 가지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형태로 받는다고? 빛의 형태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데로 튀어나갔다라는 건 빛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빵꾸난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빛을 받았어. 빛을 받아서 튀어나갔어.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는 다시 빛을 쓰고 그 빛을 해결해야지 내 자리로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바닥 상태. 그리고 얘가 1번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인데 2번이나 3번에 있을 수도 있어. 사이에 존재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 이거는 계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거 양자화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든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든지 빛을 받으면 그쵸? 근데 1번에 있어야 되는 애가 2번이나 3번에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잖아. 그럼 뭐야? 들뜬 상태라고 불러. 영어로는 excited, 흥분 상태야. 흥분 상태. 그러니까 구분을 하세요. 얘가 흥분 상태에 있는 들뜬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제자리인 바닥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전자의 궤도라는 걸 원자에게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매겨. 이걸 양자수라고 합니다. 거기다 밑줄 칠게요. 전자의 궤도, 괄호 1번 전자의 궤도에 동그라미 치고 가까운 궤도부터 1, 2, 3 그리고 두 번째 줄에 n을 양자수라고 한다. 그리고 화살표 너머에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그다음에 2번 양자와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 밑줄 쳐주세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요렇게 라인이 특정한 원소의 라인이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왜? 특정한 빛을 쏘아대야 되는 거니까.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내가 내뿜는 에너지 값이 특정되는 거야. 정확히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런 빛이 딱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요. 넘버 1일 때가 가장 안정적이니까 바닥 상태, 넘버 2 이상이 되면 들뜬 상태라고 하고 다른 궤도로 가는 거를 전이라고 하는데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에너지 값이 같아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넘버 1에 있다가 넘버 3로 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의 값이 넘버 3에 있던 애가 넘버 1으로 들어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하고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자의 전이 나와 있는데 광자의 에너지는 아까 HF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건 람다분의 HC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M에서 이 N으로 가는 절대값이 항상 같다. 그 얘기는 안쪽 궤도에서 돌던 애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튀어나갈 때 그 에너지하고 그 바깥쪽에서 있던 애가 빛을 방출하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때 에너지가 같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 그 화학에서는 수치 계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뭐 1313K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장 넘겨보시면 비슷하게 나와. 수소원자를 가지고. 왜 수소원자를 가지고 했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전자 원자는 너무 복잡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막 예를 들어서
뭐 칼륨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껍질이 벌써 껍질이 너무 많아지고 얘들이 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로 하는 거야. 수소. 수소는 전자가 몇 개지? 예준아?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잖아. 한 개가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분석하기가 쉽잖아. 이 자리에 있으면 무슨 상태라고 한다 그랬죠? 화dak 상태. 근데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어. 세 번째 칸에 있네. 넘버 3에. 이거 들뜬 상태야. 그렇단 얘기는 이 식이 얼마만큼의 빛을 받고 튀어나갔다는 소리잖아. 근데 들떴어. 우리가 늘 들떠 있으면 안 돼.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쵸? 제자리로 돌아갈 땐 어떻게? 빛을 쏴내고 제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받은 만큼을 쏴내야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너지 준위의 값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E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에너지 볼트. 그래서 마이너스 13.6을 그냥 K로 해서 계산하기도 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K로 치환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그러면 넘버 1에 있을 때는 1의 제곱이니까 n이 1이면 마이너스 13.6이 될 거고, n이 2가 되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3.6이 돼야 될 거고요. n이 3이면 9분의 마이너스 13.6이 돼야 될 거고. 숫자가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마이너스 k로 놓고 계산하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k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k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기 되게 쉽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해서 k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얘가 여기서 이동할 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계산된 값이 나와 있어. 계산된 값이 뭐 넘버 2일 때는 4분의 마이너스 13.6이니까 마이너스 3.4. 그리고 그 위에는 마이너스 1.5. 이런 넘버 3는 뭐 넘버 4는 마이너스 0.85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건 그 원계도 바로 밑에 있잖아. 원계도 바로 밑에 라이몬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요렇게 보면 돼. 라이몬 계열은 자외선의 영역이야. 발머 계열은 일부 자외선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가시광선의 영역이야. 그리고 파시엔 계열은 다 적외선의 영역이야. 이거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 잘 봐봐.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파를 먹는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하긴 하는데, 뭐 파전을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파, 빨간 파를 먹는다. 자외선, 라이먼, 가시광선, 발머, 적외선, 파시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자외선. 얘가 에너지 1등, 얘가 에너지 2등, 얘가 에너지 3등이잖아. 근데 그
원궤도 바로 옆에 있는 에너지 레벨 순위 한번 봐봐. 얘가 EN이라는 게 N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N이 이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극도로 작아지거든. 제곱에 대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돼. 이거 화학에서는 하는 얘기인데 물리에서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야. N1이야. 얘가 N2고 얘가 N3고 뭐 4, 5가 있다고 해봅시다. N2에서 N1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N2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커. 이게 제일 큰 거야. 당연히 무한대에서 N1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크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게 N5에서 N2로 떨어지는 것보다 커. 그래서 그림이 사실은 에너지띠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고 에너지띠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게 N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0면 N0라고 하면 안 되고 N1이라고 해야 되겠지. 얘가 N1이야. 얘가 N2야. 그러면 무한대까지 가는 게 이게 한 뼘이었으면 다 여기가 무한대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N3가 되면 뭐 여기가 N4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져야 된다고.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파시엔 계열이라는 거는 아니야. 라이먼 계열이라는 거는 자외선을 내뿜는 거니까 모든 어디서든 넘버 원으로 떨어지면은 자외선이야. 자외선을 내뿜는 거야. 넘버 2로 떨어지면 어디서든지 넘버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발머 계열인 거고 어디서든지 넘버 3로 떨어지는 애들이 적외선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준 거야. 1, 2, 3 이렇게. 자라가 가바를 먹고 가바를 쓰고 적파를 먹는데 가바를 먹으면 안 되지. 가바를 쓰고 적파를 먹어. 옛날에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 자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빨간 파를 먹고 있어. 빨간 파인데 이파리는 초록색이야 지금. 이렇게 머리를 빼고 먹고 있어 자라가. 근데 가발을 쓰고 있어 이렇게 펑크 스타일. 좀 머리에 탁 각인이 되라고.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파를 먹고 있네요. 자외선은 라이몬 계열인데 1등 1번으로 떨어지는 거.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인데 2등 2번 라인으로 떨어지는 거. 적외선은 파시엔 계열인데 3등 3번 라인으로 떨어지는 거. 요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뭐 옆에 보면 밑에 보면 파장도 나와 있는데 이 파장까지 외우란 얘기는 안 할 건데 이해는 해야 된다. 근데 다전자 원자는 있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전자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이건 어디서만? 수소 원자에서만. 하나짜리 수소 원자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줬다라는 의의가 있는 거고, 양자화된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이 양자론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안정적일 때는 왜 빛이 나오는지는 설명하지 못해. 요걸 가지고도. 그리고 전자가 광전자를 흡수하는데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전혀 들어있지 않아. 그냥 모형일 뿐이야. 그리고 수소 말고 다른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별에서 뿜어내는 건 수소도 이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이 원자와 전자의 관계를 공부하기에는 딱 좋아. 이게 원궤도를 돌고 있고 궤도에는 최소 몇 개씩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호의 원자 모형은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원자 모형, 이 오비탈 개념으로 뭐 확률적인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계산도 안 될 뿐더러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념 확인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